싸! 오늘은 리뷰 대신 기획 영상입니다. 설계자 리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요, 마다맵 위시 사면 타로 입은 내상이 아직 낫지 않은 거로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기존에 영화는 문화다 콘텐츠들이 다뤄온 건 페미니즘, 한국영화판, 검열, 알페스, PC 같은 사회와 밀접한 이슈가 있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보통은 하나의 토픽을 놓고 데이터로 전개한 뒤에 결말을 내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각 상황에 맞는 영화를 하나씩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단지 결말을 생략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과는 달리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설명할 예정이라 발단이 빠질 수도 전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이버 레카에 의한 사적 제재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밀양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르시겠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면 소위 말하는 좌표 찍는다라는 행위는 그 이전부터 공공연히 있어왔습니다. 그 좌표 찍는다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숲속 친구들 배를 만진다거나 중립기어를 박는다는 표현이 유행되어 왔고요. 그럼에도 급발진해도 괜찮아 보이는 이번 밀양 사건 가해자 공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언급드리자면 첫째, 강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해당 영화들을 미리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보지 않고 영상을 보시다가도 언제든지 영화를 봐야겠다 싶으시면 끊고 영화를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둘째론 기존 영화는 문화다 역시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최소한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드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왔습니다만 이번 기획은 영화의 선정부터 그걸 해석하는 방향성까지 저의 개인적인 시각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영화는 문화다보다도 더 편향적인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메신저인 저 또한 의심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죠. 작은 도요타를 가득 메운 고철들, 철조망을 잘라내 훔쳐내고 있는 이 남자 루이스 블룸. 경비원을 만나자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둘러대다가 경비원의 손목에 시선이 갑니다. Just must have gotten turned around. 그 길로 차를 몰아 훔쳐온 철조망과 맨홀 뚜껑을 업자에게 팝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구직 중이라며 자신도 판매하죠. Who am I? I'm a hard worker. I set high goals, and I've been told that I'm persistent. 하지만 No. How about an internship then? A lot of young people are taking unpaid positions to get a foot in the door. That's something I'd be willing to do. I'm not hiring a fucking thief. 그렇게 구직에 실패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We're first. No shit. Get a shot on the other side. Right.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 뭐라도 일감을 찾고 있던 루이스의 입장에선 구미가 당기는 풍경입니다. Will this be on television? Morning news. If it bleeds, it leads. What do you get for something like this? Not nearly enough. 하지만 그런 남자의 말과는 다르게 안에는 고급 장비들이 질비합니다. 다음날 아침 현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긴 루이스. Twisted metal, shattered life, all of it caught on tape last night at the scene of a fiery one-car collision out on the 110. 하지만 루이스에겐 카메라도 경찰 무전도 없습니다. This is a custom racing bicycle, sir, designed for competitive road cycling. 옥동한 자전거를 전당포에 파는 대신 같은 가격의 물건을 받기로 하며 캠코더와 경찰 무전기 확보에 성공합니다. 그날 밤 무전을 듣고 현장에 도착하는 루이스. Get back. You get back. Get the fuck back now.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고 경찰의 공분을 삽니다. 하지만 그 덕택일까요? Western and first? Yes, that's right. Okay, well, we're getting that from Ace. I was there. I was much closer to what happened. 더 생생하게 담긴 영상 덕에 싸구려 캠코더로 찍었음에도 경쟁자를 제치고 판매에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이 돈이 되는지 팁도 얻죠. A bloody. Well, graphic. I'm a very, very quick learner. You will be seeing me again. I believe you. 자신의 영상이 보도되는 화면을 녹화해서 리스트에 올리는 루이스. 역사적인 첫 영상의 순간입니다. Hollywood clear. 어찌 보면 남의 불행을 찍어서 판 것인데 OST는 굉장히 진취적인 분위기를 내죠.
장대한 커리어의 첫 스타트라는 듯이요. 이 작은 어긋남에 주목하세요. 기세를 몰아 루는 자신을 도와줄 인턴을 고용하고 일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프레임 안에 담을 현장의 느낌을 조금 더 극적으로 꾸며내기도 하면서 말이죠. Oh, that's fantastic. Oh, that's a great piece of tape.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스크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조금의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시청률의 논리가 승리하죠. 이 시점까지의 루이스는 어떤 소명의식마저 갖고 있습니다. Television news might just be something I love, as well as something I happen to be good at. On TV, it looks so real. 비어있는 앵커 데스크에도 앉아보는 등 눈빛이 좀 소름 돋긴 하지만 이때까지의 루이스를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를 늘려나가며 커리어를 쌓는 루이스. 사업이 번창한 덕에 더 빠른 스포츠카를 구비합니다. 고물 도요타를 몰던 시절에 비하면 아주 성공한 셈이죠. 또다시 밤이 되고 일에 착수하는 루이스. 현장을 둘러보다 영감을 얻습니다. 사고자를 더 좋은 구도의 위치로 옮겨놓는 식으로요. 사고를 루이스가 낸 것도 아니고 크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생생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사고 현장을 자주 접하다 보니 다소 감각이 마비된 면도 있겠지만요. 물론 그라고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Hey, brah. 5 fatals. I'm screaming out of the fucking sky. 실패를 겪기도 하고 I want you to get in the goddamn game. I want something people can't turn away from. I want what you fucking promised me. 호통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 압박감이 결국 선을 넘게 만들죠. 경쟁자의 차를 손과 사고를 유도한 뒤 경쟁자가 없어지자 유유히 현장에 나섭니다.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집안에서 총기 살인 사건의 발생. 범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까지 담은 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건물로 진입하여 시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담습니다. 교회에 사는 부유한 백인이 총을 맞고 죽는 사건. 데스크에서 말했던 시청자들을 자극할 법한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이건 아주 큰 돈이 될 겁니다. 하지만 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하기 전 차에서 잠시 영상을 편집해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번호판을 찍은 부분을 따로 덜어내죠. 그렇게 영상을 넘기고 자극적인 영상에 현장에서도 난색을 표하지만 For Christ's sake, are we breaking the law by showing this? Block the faces, don't give out the exact address, do that. 결국 시청률을 올릴 영상임은 분명하기에 영상을 사들이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루의 노림수가 드러나죠. What if the story's not over? The people who did this escaped. They're still out there, walking around with the rest of us. 이미 범인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판을 확보했음에도 일부러 알리지 않은 이유. 후속 사건이 발생하면 그 또한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테니까. 사건은 당연히 피해자를 만들어낼 테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다음날 찾아온 경찰에겐 모르쇠로 일관한 뒤 번호판을 조회한 루는 잠복에 나섭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사람이 있는 가게에 들어선 걸 확인한 뒤에 경찰에 제보하죠. 그 결과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발생합니다. 범인 중 한 명은 도주하다 차량이 뒤집히고 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부하 직원을 보내 깔끔하게 증거인멸까지 성공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지만 나올 건덕지가 없자 루는 풀려나고 그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는 사업자가 되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물론 루는 괴물입니다. 루가 벌인 일들은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이 온전히 루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 괴물을 키운 이면에는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분명 옳지 않고 이를 알매도 방치하고 영상을 사들인 데스크의 잘못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스크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가? 결국은 팔리기 때문에, 반응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받는 관심과 돈 덕분에 철조망이나 뜯어서 팔던 좀도둑은 인명사고를 내고 경찰, 나아가 동료까지 죽게 만드는 큰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루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루는 분명히 쓰레기예요.
일단 다음 영화 알아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보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Amen. 영화는 주기도문을 부며 시작합니다. 아들과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켈러 도버가 입을 엽니다. You know the most important thing your granddad ever taught me? Be ready. 허리케인, 홍수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와서 가게의 음식이 끊기고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나면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넌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지. I'm proud of you, son. It was a nice shot. 그렇게 아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동네에 의문의 캠핑카가 들어섭니다. 이웃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아이들은 산책에 나서다 캠핑카를 발견하고 Hey, get away from that thing. Hey, come on, let's go. 장난치는 아이들을 얼른 제재하고 돌아서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즐거운 뒤풀이 시간. Batman smells Robin laid an egg. The Batmobile left it with a Joker got away. 애니와 조이는 호루라기를 찾으러 집에 다녀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일라이자, 랄프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둘을 보내주는 부모들. 시간이 흐른 뒤 집안을 살피던 켈러는 일라이자와 랄프가 지하에 있는 걸 확인합니다. Where are your sisters? I can't find them. You go to the house with? 무슨 말이냐며 반문하는 랄프. 집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켈러는 집으로 향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아이들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Dad, there was this RV and they were playing on it. We thought there was someone inside. 온 가족이 나서서 아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실종 소식을 들은 경찰은 오래지 않아 캠핑카를 찾아내는데 후진을 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돌진하여 나무에 차를 박아버립니다. 어렵지 않게 체포하지만 어딘가 멍해 보이는 용의자 알렉스. 알고 보니 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 10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터라 대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 Why was the RV parked outside the house? I went for a drive. 결국 취조를 하고도 건진 게 없는 로키 형사와 마주하는 켈러. We haven't found any physical evidence inside the RV. Or at his aunt's house where he lives. 10살짜리 지능을 가진 사람이 대낮에 두 아이를 납치해서 어디에 가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Well, how can he drive an RV if he can't answer a question? 펜실베니아 면허증이 있더군요. 무려 10시간 동안 신문했습니다. 참고는 하죠. Did you give him a lie detector? You gave us a lie detector. Did you give him one?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당연히 했죠. 거짓말 탐지기를 써봤지만 질문을 이해 못하면 탐지기는 작동이 안 됩니다. Well, maybe he wasn't on his own. How could he drive an RV if he has an IQ of a 10-year-old?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They said he tried to get away. I don't understand why he would try to run away.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의를 하게 해주시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로키와 알렉스가 범인이거나 공범일 거라 확신하는 켈러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어렵사리 집을 나서는 로키. 하지만 I stay until my daughter's found, right? 48-hour hold on. It ends tomorrow unless we bring charges. Well, charge him with something. Charge him. I know you can't promise me anything. I understand that. But I'm asking you to be sure, be 100% sure. 그 길로 서장을 찾아가 알렉스를 더 잡아둘 수 있을지 묻지만 And I'm just asking for one more day. 서장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알렉스를 풀어주게 되고 소식을 들은 켈러 역시 찾아옵니다. 내가 떠나니까 아이들이 울었다는 말을 남기는 알렉스. They didn't cry until I left them. Right to my f***ing face.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Jesus Christ, you think I'm making this up? 점점 더 깊어지는 불신과 갈등의 골. 켈러는 경찰을 믿고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아내를 뒤로 한 채 탐문에 나섭니다. Your sister needs us to be braver. I know you're scared. Look at me. Come here. 알렉스의 집 앞에서 잠복하길 수시간.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알렉스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강아지를 목줄째로 들어서 가지고 놓습니다.
이런 숨겨진 폭력성에 켈러의 의혹은 확신이 되어가고 Jingle bells, Batman smells, Robin laid an egg. 아이들이 개사에서 부르던 노래를 알렉스가 부르는 것을 보며 확신을 굳히는 켈러. 다음날 아침 알렉스가 실종됩니다. 켈러는 실종된 다른 아이의 아버지를 데리고 소유한 낡은 저택으로 향하죠. You said they cried when you left them. Now tell me. He knows. He knows. 모진 고문에도 묵묵부답인 알렉스를 보고도 알렉스가 범인일 거라 확신하는 켈러. You're doing this to yourself. Tell me. Where's my daughter? 벌써 두 아이가 사라진 지도 5일째. 생존 확률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 촛불 행렬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수상한 남자를 본 로키는 용의자를 쫓고 그 사이 더욱 알렉스 고문에 박차를 가하는 켈러. No light gets in. There's barely enough room to sit down inside. I rig the water heater so it either comes out scalding or freezing. 이 사진은 죄책감이 들 때 보는 겁니다. 켈러에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자 Go ahead, let him out if you want. I'm not going to stop you. You think someone's looking out for our girls the way you're looking out for him? 그 말을 남긴 채 떠나는 켈러. 알렉스를 풀어주려 하지만 조이를 생각하라는 부인의 만류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Next time you plan on leaving me here alone, maybe you could try at least telling me where you're going. 이런 상황에 말없이 집을 비우는 부모에게 화가 난 일라이자와 She's dead. You can't do anything. You've been leaving me and Mom here while you've been going out and getting fucking drunk. You think I can't smell it on you? 랄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문 사실을 숨기고 있으니 가족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의 문제를 떠나 켈러 본인도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긴 고문에도 답이 없는 알렉스를 보며 다른 진범을 추측한 켈러는 혼자 쳐들어갔다가 범인에게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고 그 사이 로키 형사가 제대로 범인을 검거하고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구조를 요청하는 켈러의 가냘픈 호루라기 소리로 끝이 나죠. 사법 체계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행동한 켈러는 결국 자신이 무시했던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구조된 이후에도 켈러는 무고한 사람을 고문했다는 죄책감을 껴안은 채 차가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겠죠. 프리즈너스 말고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영화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마를 보았다 역시 약혼녀의 복수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걔 우리랑 같은 과네. 응? 잡았다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주고. 복수를 끝마친 수연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명확했던 악마를 보았다와는 다르게 알렉스는 범인조차 아닙니다. 즉 켈러의 타락은 명분조차 옳지 못했던 셈이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에 가깝기 위해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켈러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알렉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알렉스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썩 좋은 사회가 아니겠죠. 일단 다음 영화 살펴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보죠. Jeg skal have 600. Jeg får 2. Jeg er varmt toddy oppe i bilen. Kom, dreng.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출근 중인 이 남자의 이름은 루카스.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페니와 퇴근하던 길. Er du klar? Hej. Er noget galt? Jeg er blevet væk. 원생이자 친구 테오의 아이인 클라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슈퍼까지 왔다며 집에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클라라의 말에 Men ved du hvad, jeg kan godt huske, hvor vi bor. Skal vi så ikke bare følges? 선을 밟지 않고 걷는 클라라는 선을 보며 루카스는 앞을 보며 그렇게 집까지 함께 걷습니다. Så hvor er du ude hen? Hun har været nede i brosen. Så fandt mig fat i hende. Skat. Har jeg ikke sagt til dig, at du ikke må løbe hjemmefra? 클라라를 바래다주고 근황 토크에 들어선 둘. 다 괜찮다는 루카스의 대답에 Jeg kan se på dig, når du lyver. Ikke? Du gør sådan noget bestemt noget meget, ikke? Sådan en lille blik for meget. Gør det.
루카스의 눈을 보면 거짓말인지 다 파악할 수 있다며 웃는 테오. 두 사람이 함께 보내온 세월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테오의 조언대로 전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혼자 앉아있는 클라라를 발견하는 루카스. Skal jeg så følge dig i børnehave, eller? Det vil jeg godt. 이렇게 좋은 선생님인 한편 실패한 남편인 루카스에게 클라라는 몰래 선물을 준비해 코트에 넣어두고 Der kommer døde hånden. Nå, så. 클라라의 기습기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루카스. 이후 클라라를 따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Der lå en lille gave i min jakkelomme før. Nå? Den synes jeg, du skal give til drengene. Og så skal du ikke kysse nogen på munden, mindre det er farmor. Den er ikke fra mig. Du lyver. 교육자로선 더없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는 다소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했다면 이후 그가 겪을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밤 늦게까지 유치원에 남아있던 클라라는 Jeg hedder Lukas. Og han har en tissemand. Jamen, han strider livet i luften som en... 어떻게 된 일인가? Prøv at se, klar. Den strider lige ud i luften. Kom nu, lad os gå ned på værelset. Ah, det er vildt, mand. Kæmpe stor luderkæmpe! 야한 걸 보던 오빠와 친구가 클라라에게 장난삼아 야한 사진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Hvorfor siger du det? Fordi det gør den. 자, 여기서 재밌는 점. Det går godt. 루카스는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Den er ikke fra mig. Jamen, han strider livet i luften som en... Jeg har ikke sagt noget. 눈치채셨나요? 거짓말을 할 때 코와 입을 실룩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라 무조건 믿기보다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봤더라면 이후의 상황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 영화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Det var min søn. Han skal bo hos mig nu. So maybe we should have a cup of coffee to celebrate. 될 놈은 이혼남에 다 큰 애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매즈 미켈슨 정도면 인정이지.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지? 당장 티는 내지 않지만 고민이 깊어 보이는 원장. 그것도 모른 채 루카스는 달달함에 한창입니다. Kom her. Du er sød. 제가 편집한 게 아니라 원래 영화 쇼트가 이렇습니다. 저도 키스씬 좋아해요. 이후 연애는 착착 전개돼서 Hello, det er Lukas. Why do you never call me? So call me. Hello, it's Nadia. Ja, det er mig. 그렇게 나디아는 루카스의 집에 방문하고 And where does the dog sleep? Downstairs. Goddag, der. Here. I throw the ball. You throw the ball. 평생의 동반자인 페니를 쫓아낸 뒤에 거사를 치릅니다. 방구석에서 난 이걸 왜 혼자 보고 있을까? 그저 사적 제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날 이젠 같이 손잡고 출근도 하시는 루카스와 나디아. 아이들과 뛰노는 모습을 웃음 지으며 지켜보는 등 좋은 한때를 보내나 하지만 이내 원장이 루카스를 호출합니다. En af vores børn har fortalt nogle ting, som jeg bliver nødt til at tale med dig om. At hun har set dine kønsdele. Jamen, hvordan fanden skulle det være sket? Ja, det ved jeg ikke. Måske det bedste, at du tager fri et par dage, ikke? Så kan vi få det her på plads sådan stille og roligt. Så finder vi ud af det. Ja, det gør jeg. 자세히 조사한 뒤 결정할 거란 원장의 말을 뒤로 한 채 방을 나서는 루카스. 당황한 채 운동장에 서 있는 그의 시선에 들어오는 건 상담사의 모습입니다. Og fortæl det, du fortalte mig om hjertet. Jeg har ikke sagt noget.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부정도 해보고 나가 놀고 싶다고 도망도 가보려 하지만 보내주려 하지 않는 상담사와 원장의 태도에 이내 포기한 듯한 눈빛을 하더니 결국 상담사의 유도신문에 Var det hans tissemand, der strittede? 고개를 끄덕거리고 마는 클라라. Der kom noget hvidt fra den.
없던 일이 사실이 되고 거기에 상상력까지 더해져갑니다. 사실 클라라의 진술은 그렇게 신빙성 있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발언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고 그 뒤에는 상담사의 유도 신문에 맞장구를 친 게 다예요. 하지만 원장은 클라라가 거짓말을 할 때 코를 훌쩍거리는 버릇을 캐치하지 못했듯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립니다. I virkeligheden er det jo politiets arbejde, det her. 결국 따내는 신중을 기한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학부모 회의까지 소집되기에 이릅니다. Der er en overvejende sandsynlighed for, at en voksen har forgrebet sig på et af børnene.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야뇨증, 두통, 악몽을 꾸는 증세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원장. 이 역시 성학대의 증거라고 하기엔 다소 흔한 증세죠. 늦은 밤 전화를 받는 루카스. 전화를 건 아들의 목소리엔 물기가 가득합니다. 원장은 학부모 소집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이혼한 전처에게까지 전화를 한 거죠. 루카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유죄라면 당연히 알려야겠지만 아직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사실상 이 시점에서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인해 이미 원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루카스는 아동 성추행범으로 확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결백하니 가만히 있었던 루카스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상황. Jeg skal lige tale med dig. Jeg sidder lige midt i noget. 루카스를 보고 도망쳐버리는 원장. Hvorfor går du? Margrethe, hold nu op. Det er jo fuldstændig absurd, det her. Du skal ikke komme her, når jeg beder dig om at lade være. 전초한테 전화를 돌리니까 왔겠죠.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긴커녕 경계하고 피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Du skal lade mine børn være, hører du det? Du må være syg. Klare en lille uskyldig pige. 루카스에게 숨겼던 원생의 이름을 노출하고 마는 원장. 원장의 일처리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Jeg tror, du skal gå nu, Lukas. Hvad fanden laver du? Nu er det nok. Hvad fanden laver du? Vi tror ikke mere at tale om nogensinde. Kom så. 친구조차 루카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미 범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테오의 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테오의 집으로 향하는 루카스. Stille og roligt finde ud af, hvad der er sket, og så bliver vi nødt til at gå op til Greta og... 하지만 Jeg kender min lille pige, og hun lyver ikke, og det har hun aldrig nogensinde gjort. Så hvorfor skal hun lyve nu? 자기 딸의 일이 되자 테오조차 감정적이 됩니다. Tror du på, hvad jeg siger, eller tror du ikke på det? 테오의 아내 아우네스는 거의 혐오 수준의 태도를 보여주고요. Ved du hvad? Ud! Jeg gider ikke sidde her og diskutere med dig. 결국 Hvis du har rørt min lille datter, så får du en kugle. Lige i panden. 테오도 클라라의 말이 맞을 거라며 루카스에게 등을 돌립니다. 한편 클라라는 Han har ikke gjort noget. Det var bare mig, der sagde noget dumt noget. Og nu er alle i børnehaven også begyndt at tale om det. De siger alt muligt. 그런 클라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Dit hoved vil helst ikke huske, hvad der er sket, fordi det ikke er særlig rart at tænke på, men 오호이! 유년 시절의 성추행 기억은 억압된다. 199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유년기에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했지만 그 기억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는 그렇게 억눌린 기억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프로이트 시절의 이론을 내세우고 상담을 한 결과 놀랍게도 기억이 억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기억을 심는 것엔 성공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년 시절의 성추행을 떠올려낸 거죠. 그렇게 수많은 아버지들이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작고 어린 소녀를 유린했을 수 있는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가정이 파탄나기에 이릅니다. 결국 가짜 기억을 심는 다른 실험들로 기억을 심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상담 내용 녹취록 등이 퍼지기도 하는 등 시간이 흐르자 이성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만 이미 파탄난 가정들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잘못된 오기억 이론이 지금 아우네스의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너의 기억은 억압되었을 것이다. Clara, det er sket. Og derfor er det så godt, du har fortalt os det, ikke?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죠. 그렇게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할 일 없이 집에서 기다리던 루카스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Hej. 바로 클라라가 페니와 산책을 해도 되냐고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아저씨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다며 우는 클라라에게 Tror du så også det? Det ved jeg ikke. Jeg kan ikke helt huske det.
라며 우는 클라라를 달래서 돌려보내는 루카스.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Lucas? Did you touch that girl? You are not a sick person, are you? Jeg tror, det er syvende. Hvis du skal tage dine ting, så skal du gå nu. Hey, stop it. Er det ikke det, der siger til mig, din idiot, hva'? Hey! Det er alt, der siger, kom på det. 애인마저 자신을 의심하자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12월 집 밖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다행히도 찾아온 건 아들인 마커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힘이 되기 위해 찾아온 거죠. Fuck, har dine lort. Se, du kommer her. Hva? Hold op med det. 루카스의 편이 마쿠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Jeg synes, luften er lidt tør. Kaffe? Ja. Men for helvede, du har jo ikke gjort noget. 마쿠스의 대부 역시 이 마을에서 몇 안 되는 루카스의 편이죠. 슈퍼에 장을 보러 온 마쿠스에게 매니저가 말을 겁니다. Kan du så ikke hilse mig og sige, at han ikke skal handle her mere, og han skal heller ikke bede dig om det? Ja, det ved du godt. Der er jo også andre kunder, ikke? 침울한 기색으로 집으로 향하는 마쿠스에겐 더 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kal jeg gå ind og ringe til mor, og så sige, at hun skal komme og hente dig, ikke? Jeg er blevet afsted, jeg skal lige med her. 루카스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체포된 것. 아차차, 마쿠스에겐 열쇠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테오의 집으로 찾아가 열쇠가 있는지 묻는 마쿠스. 아쉽게도 테오 역시 열쇠가 없었습니다. Må jeg godt lige tale med? Jo, men vi... Ja, så kom ind så. Hvad, er du sulten, eller? 테오의 집에 들어서는 마쿠스. Er jeg klar? Hej. Hvorfor lå du min far? Det gør jeg ikke. Clara, kom her. Kom, Clara, nu går vi op. 상황은 격해지고 결국 폭력까지 번지고 마는데 쫓겨나는 마쿠스는 절규합니다. Hvor er du fucking svin, mand! 결국 갈 곳을 잃고 대부의 집으로 향하는 마쿠스. Ved du, hvad der sker med far? Men alle børnene fortæller åbenbart den samme historie. De beskriver åbenbart i detaljer jeres kælder. 그리곤 벽지나 소파 색깔 따위를 묘사했다고 하는데 지금껏 루카스의 집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 진술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Vi slet ikke har nogen kælder. Nemlig. Hvad betyder det for Lukas? Det betyder, at der er håb endnu. 그리고 다음날 아침 Jeg har lige talt med din far. Og det ser godt ud. Han er ude igen. 루카스가 풀려났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죠.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Nej, det er over et år siden, mand. 이미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마을 사람들에겐 법 역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서보자 루카스를 반긴 것은 Hvad er det der? Far, hvad er det? Bare gå ind igen, Markus.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팬이었습니다. 팬이를 묻으며 많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루카스. Dag, jeg skal have 2 koteletter. Du kan ikke få noget her. 자신도 살 권리가 있다고 항변해보지만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물론 아우네스나 원장, 나아가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잘못된 자세지만 이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도 늘 선입견과 거리를 두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공명정대한 사람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봤을 땐 에이 짐작만으로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도 조두순 헛지목 사건, 미량 가해자 헛지목 사건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발생했었습니다. 말인즉슨 이 영화가 피와 살이 난무하는 슬래셔 무비보다 무서운 점은 이 모습들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일어날 법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 무섭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 뒤에 마트에서 쫓겨나지만 다시 마트로 들어서는 루카스. Jeg skal bare lige sige noget til dig. Så vil jeg gerne have mine ting. Giv ham nu bare hans vej.
Jeg går lige over til ham. Ej, Theo. Lad os nu bare blive herinde, så han er god. 마침 마트에 왔다가 그런 루카스를 보며 생각이 복잡해지는 테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저녁이 되자 루카스는 매무새를 정돈하고 양복을 챙겨 입습니다. 연출적으로는 수려하지 않지만 나긋이 깔리는 송가와 함께 결혼한 준비를 갖추는 모습은 아저씨의 바리깡씬에 비견할 만한 비장함이 돋보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자리를 찾아 들어서는 루카스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테오와 아우네스. 혀를 차며 자리를 피해버리는 할머니의 모욕을 견디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I liv og død, min trøstermand vil tale til mig. Herre, oplad nu således ved din helligånd for Jesu Kristi. 편집상 컷이라서 그렇지 눈빛 교환은 거의 20초 가까이 이어집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을 담아 누려보는 루카스와 의문을 담아 바라보는 테오. 결국 먼저 시선을 돌려버린 것은 테오였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 합창하는 시간이 되자 루카스의 눈은 더 촉촉해지고 계속 아우네스와 수군덕대는 테오를 참다 못해 Sig noget til mig. Kom nu, vil du sige noget til mig? Fanden laver du, mand? Så kom! Hvad vil du sige, mand? Hvad vil du? Kom! 이 묘하게 심약해 보이는 주먹질도 평소 성정이 온순한 루카스의 캐릭터가 잘 반영되어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Hvad kan du se? Kan du se noget? Hvad siger du? Hvad? 작품 초반부 테오는 루카스가 거짓말을 하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중반부 테오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테오는 내 눈을 보라며 윽박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Er du ude på at smadre mit liv? Er du ude på at smadre mit liv, eller hvad? Kom her. Kig på mig. Kig på mig. Kig mig i øjnene. Hvad Kom. fanden laver du til? Ingenting. Der er ingenting. Der er ingenting. 그러니 제발 그만 괴롭히고 내버려두라는 말을 하며 떠나는 루카스. 집으로 돌아온 테오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클라라를 재우며 Det er bare fordi, der findes så meget ondskab her i verden, og hvis vi holder fast i hinanden, så forsvinder det. Han har ikke gjort noget. 클라라는 아우네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건네지만 내 기억이 억압된 거라며 넘기던 아우네스와 고개를 주걱거리는 테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같은 말, 부모의 다른 반응은 클라라의 거짓말할 때의 버릇과 함께 이 영화가 단순히 테오의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지만 힘을 합쳐 막으면 물리칠 수 있다. 이 대사야말로 이 영화를 함축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테오는 아우네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챙겨 루카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Agnes, flyt dig. Jeg tager noget mad med, hvis der er. Du kan bare spise, hvis du vil. 재밌는 점은 분명 테오는 루카스의 집 열쇠가 없다고 했는데 자고 있는 루카스의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오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Smager godt. 그런 테오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먹는 건 역시 화해를 상징합니다. Du kan bare gå til dig selv, hvis du vil lade det. 물론 생긴 골이 깊다 보니 다소 퉁명스러운 화해지만요. Hvis det er så, vil jeg bare gerne lige sidde her lidt. 그렇게 테오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1년 뒤 마쿠스의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날 애인과도 재결합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숙해 보이는 모습. 테오와의 화해를 통해 결국 오해는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Drenge, de bliver til mænd, og mænd bliver til drenge. Markus, din store knægt. 하지만 자리에 앉아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는 루카스의 시선은 그리고 깔린 음악 역시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애써 다시 웃음 지으며 마쿠스를 축하한 뒤 뒤풀이를 준비하는데 Der er godt nok mange streger, man ikke må træde på. Ja, det står jeg også lige og tænker over. 바닥에 손을 밟지 않는 클라라는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Nå, hvad skal vi gøre med de streger?
어묵거리는 표정을 지은 것도 잠시. Med meget lange skridt. 클라라를 안아서 안으로 옮기는 루카스. 이건 루카스가 클라라를 용서했고 나아가 포용하는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라면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줬지 클라라를 직접 안을 생각은 절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끝마치고 사슴 사냥에 나선 일행. 홀로 사슴을 쫓던 루카스는 가까운 나무에 오발을 맞고 총알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자. 잘못 쏜 것이 아니었다는 듯 루카스를 조준하다가 사라지는 인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내 다리를 털고 일어나지만 루카스의 눈에 고인 눈물로 그가 겪을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루카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클라라의 가족 역시 루카스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단 한 번의 손가락질로 인해 그 많은 모욕과 구타를 감내하며 마침내 소명에 성공했음에도 여전히 루카스는 불안함에 떠는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해야 할까요? 루카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자 이웃이던 그가 의혹이 더해지자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지해주지 못한 친구들이 문제일까요? 루카스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억울해 보이는 거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쿠스의 대부가 일종의 마지막 이성처럼 배치되었을 뿐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부당하다 말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클라라겠지만 어린아이의 행동이잖아요. 루카스가 클라라를 탓하지 않은 건 역시 클라라의 잘못이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피해자는 막심한데 온전한 가해자는 없는 이상하게 불쾌한 상황이 더 헌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수히 거절당했다는 상처 때문에 거짓말을 한 클라라와는 달리 어떤 의도가 있는 지목이라면 어떨까요? 오해가 아닌 당장의 수익을 위해 혹은 본인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은 공개를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몹시도 불쾌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레카질에 의해 흔들리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절차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상 공개는 성범죄자거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그만큼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누가 패밀하더라, 누군 거짓말을 했다더라, 쟤는 사기를 쳤다 카더라. 일단 불판 위에 올려놓고 잘못이 없으면 도계자 받고 해명해라. 잘못이 없으면 증거 잘 첨부해서 사과문 성의 있게 써오겠지.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선처벌 후 용서가 기본이 되었을까요? 불판 위에서 도계자를 해서 용서를 받는다 해도 이미 온몸을 뒤덮은 화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었겠지. 평생 붙은 꼬리표 역시 사라지기 힘들 겁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성숙한 모습은 아닐 거라 봅니다. 자, 지금까지 3편의 영화를 통해 레카, 맹신자, 희생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가지의 입장이라고 해봐야 결국 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만 늘어놓은 거잖아요. 한쪽의 입장만 알아본다면 제 스타일이 아니겠죠. 우리는 왜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가? 혹은 대놓고 열광하지 않더라도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모범시민과 브레이브원을 살펴보며 사적 제재에 긍정하는 입장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 에리카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에리카는 악한에 의해 가족을 자를 잃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사법거래를 통해 한 명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사건의 해결은 지지부진하죠. 이들은 각각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혼수 상태에서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한 에리카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걷는 발소리 하나에도 흠칫흠칫 놀라게 되는 에리카. You know, I wanted to check on my case. Could
Okay, I realize how difficult this can be, but if you please be a little bit patient and have a seat over there. I realize how difficult it can be, but if you please be a little bit patient and have a seat over there, an officer will be down shortly to help you. 다리를 박차고 나가 건샵으로 향합니다. 정식적인 총기는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하고 라이센스는 신청 후 30일 뒤에 나온다는 말에 에리카는 당황하며 건샵을 나섭니다. 그런 에리카에게 누군가 접근하는데 Hey, what happened to you? Me, nothing. Chamber, pull the slide back. It's got internal safety so you don't shoot yourself. Bullets from the handle. 그렇게 총기 밀거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에리카는 합법적인 선에서의 해결책을 2번이나 시도했다는 겁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기다렸고 건샵을 방문해 총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한이 활보할 세상에서 당장 하루하루가 급박한 에리카에게는 법과 시스템이 충분한 안전망이 되지 못했고 결국 밀거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뒤에 이 총을 가지고 누굴 죽이고 그 살인은 정당했는가의 질문보다 이 총기 밀거래 장면이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렇게 총을 소지하고 다니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총기 난사범을 만나게 되고 첫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DJ였던 그녀의 첫 복귀 방송. New York, like any metropolis, is an organism like any metropolis. Is New York the safest big city in the world? But it is horrible. 사랑했던 도시를 두려워하는 게 평소 다니던 길모퉁이에 들이운 그림자에 가슴이 철렁하고 평소 오르던 계단을 못 올라요.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 못했죠. 밤길을 겁내는 여자들, 테러범들의 탄적인 공격을 겁내는 시민들, 어둠, 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공포는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죠. 나약한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근데 아니더군요. 공포를 경험하면 그제야 깨닫게 되죠. 처음부터 존재했고 내가 사랑한 것들 속에 잠복해 있었단 걸. 팔엔 소름이 돋고 가슴은 아려와요. 거리를 활보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문득 궁금해지죠. Will you ever be here again? 그리고 퇴근하는 지하철. Hey, what sounds you got up in there, dog? I asked you a motherfucking question. I said, what are you listening to, you fucking faggot? Radiohead. Radiohead? 라디오헤드? 그런데 이 구도 뭔가 눈에 익지 않나요? 굉장히 익숙한 느낌. You've been fucked by a knife. 오늘의 교훈, 빈 지하철에선 시비를 걸지 맙시다. 9mm automatic. Like from the other night? Yeah. 편의점과 같은 9mm의 흔적을 발견하고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머서 형사. Hey. Excuse me, don't I know you? My name's Erica Bean. I do a radio show. 에리카는 기질을 발휘해 인터뷰를 따고 싶다고 말하고 머서 형사는 질색을 하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현장을 안전하게 벗어나는데 You remember me from last night? 웬일인지 다음 날 다시 에리카를 찾아온 머서. You know, it was disturbing. I mean, you were gone. But you're back now. 아내가 에리카의 라디오 팬이고 혼수 상태인 에리카를 본 적이 있으며 마음이 안 좋았으나 이겨낸 모습을 보니 다행이란 말을 하는 머서. 머서 형사는 한 발 늦는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머서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 에리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만난 담당 형사가 머서였다면 경찰서에 들러 사건의 진행 여부를 물어볼 때 머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에리카는 총을 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든 에리카와 약혼자가 폭행을 당할 때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댐댐이와 정의감과는 별개로 시스템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 브레이브원은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를 세우기보단 안타까움을 표하는 방향성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머서는 에리카의 인터뷰에 응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머서는 머로우를 아냐며 에리카에게 묻고 오프 더 레코드 조건으로 그가 한 일들을 알려주죠. Found 3 guys that had crossed him with their hands superglued to a table and expanding cement in their throats. 증언을 약속했던 아내는 얼굴이 날아간 채 시체로 발견됐는데 변호사들 덕분에 거리를 활보하죠. 의붓 딸 양육권을 받아냈는데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건을 목격해서죠. 그애가 다치는 걸 상상하긴 싫지만 장담할 순 없어. And why can't you nail him? Because I follow the law. 방법이 없나요? Nothing that's legal. 이후 이 발언은 삭제해달라며 한 발 물러서는 머서지만 그 또한 법과 시스템이 가진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머로우의 주차장. Why do you think you can hurt people? What? Because it haunts you. Excuse me. Because it haunts me. Oh. Fuck! You're a fucking cop? You wish. 에리카의 머로우 사냥은 많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작중 머로우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도는 다르지만 에리카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질문 뒤에 에리카의 난 느끼거든 이라는 대사는 살인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결국 둘은 비슷한 존재임을 최소한 에리카는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총을 이용한 정당방위에 가까운 수동적인 살인들이 줄을 이뤘는데 머로우의 경우 It looks like he fell from up there. Cause of death could be the fall. It could be the crowbar stuck in his skull. 빠로로 구타해서 떨어뜨려 죽이며 주도적인 계획살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머로우를 단죄하는 증거라곤 머서의 심증을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사법체계가 인간이 행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경단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그걸 강조하듯 Erica, are you okay? Get out. My God. Get away. No, I won't get away. 에리카는 머로우와 몸싸움을 하다 큰 상처를 입습니다. 머서는 라디오헤드 친구에게 몽타주를 그리게 하거나 사건 당시 에리카의 전화를 추적하는 등 점점 에리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에리카가 폭행했던 사건의 꼬리가 잡힙니다. 에리카에게서 훔친 반지를 폭행범의 여친이 팔려다 걸린 것이죠. 그렇게 용의자들을 추려서 질문을 하는데 Number 3, approach the mirror. 범인을 발견하지만 거짓 진술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 범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에리카. 마지막 범인을 죽이려던 찰나 에리카를 의심하던 머서 역시 현장에 도착합니다. Drop the gun, Erica! Drop it! Stay on this. No, you do not have the right! Yes, I do! No! 잠시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에리카는 총을 넘기고 맙니다. 이렇게 자경단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If you're gonna use a gun, you make sure it's legal. What the fuck are you doing, man? 끝나지 않았네요. 누구 총으로 쏘든 결국 살인은 살인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머서가 합법적인 총을 건네는 장면은 편법이나마 시스템 내의 단죄란 의의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에리카의 살인은 모두 시스템 밖의 불법적인 살인이었는데 현장에 목격자가 없음을 이용하는 방식이나마 살인을 정당한 처벌로 바꾸는 겁니다. You're a fucking cop! That's what you're doing! Shut up. Not tonight. Come on, man! Put me in cuffs! Get me out of here! Don't leave me with the fuck up! 이후 상황을 만들기 위해 머서에게 총상을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에리카. There is no going back to that other person. 여기까지 브레이브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성적인 영역을 극대화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소 호불호가 갈릴 만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영화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보죠. 이번엔 대문자 T 영화 모범시민입니다. 클레이튼도 에리카처럼 강도를 당하며 가족을 잃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사법거래로 클레이튼의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인 강도 사건의 주범을 풀어주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Clyde, the judge ruled that the DNA was inadmissible. What? Exclusionary rule. The opposing counsel maneuvered it. 물론 닉 검사가 뇌물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손을 써 증거물이 채택되지 않았고 경찰의 실수로 현장의 DNA가 훼손되는 등 무죄 방면될 확률이 생겨나자 Can't take that chance. Some justice is better than no justice at all. 한 놈이라도 잡아놓자는 발상이죠.
닉이 3류대 출신이라는 것, 그 때문에 실적에 집착하며 출세에 목숨을 건다는 점 등 영화는 여기에 많은 단서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끄러운 진행을 도울 뿐이지 닉 한 명의 야욕에 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체계가 가진 한계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짧게 압축한 것뿐이죠. 사건의 주범이 악담은 못하지만 에임스는 당해도 싸다며 덧붙이는 말에 닉의 표정으로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다비가 내민 펜을 무시하고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비의 악수를 무시하는 등 닉이 빠르게 결정을 내렸을 뿐 그라고 이런 상황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악수는 조금 뒤에야 이루어지는데 I just wanted to say thanks for being in my corner. It's nice when the system works, right? 굉장히 찝찝하게 묘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닉이 어떤 심경이든 이 모습이 클라이드에게 좋게 보일 리는 없죠. 돌아서는 클라이드의 모습을 비추며 10년 후 닉은 승승장구를 이어가는 한편 워커홀릭이 늘 그렇듯 가정엔 다소 소홀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닉의 딸이 학예회를 하는 날이지만 닉은 학부모 참관 대신 에임스의 사형에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에임스의 마지막 유언은 전 죄를 지었습니다. 애초에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죠. But I swear to God, I didn't kill those people. The old man's dying here today. 엉뚱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사형은 집행되는데 인도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사형은 에임스의 단말마로 얼룩집니다. 긴 시간 고통에 몸부림친 끝에야 사망한 에임스. 이상함을 눈치채고 조사에 들어서는 닉. 기계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사건 당시 다비가 남겼던 말이죠. 다비는 3년 만에 풀려났으며 해피 파우더를 한껏 흡입하고 평생의 반려자와 원나잇을 하는 등 새 사람이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Who's this? That's strike 3 for you. Coke on the table, bitch on the floor, life in prison. 그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와 들닥치는 경찰. 전화의 안내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You know why I'll never see my wife and little girl again? 클라이드와의 1대1 면담 시간이었죠. 심지어 총에는 보고독을 발라도 마비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런 다비를 잘 포장해서 Tourniquets, so you don't bleed out. You may be here a while. Adrenaline. Now this, so you don't pass out. Scalpel for your eyelids, in case you insist on fucking shutting them. 천장에 거울까지 설치해서 1대1로 싱싱한 화로의 해체쇼 준비를 살뜰히 해온 클라이드. 녹화까지 하는 꼼꼼함을 보입니다. 해체한 다비는 현장에 방치되었고 그 건물의 건물주이자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인 클라이드에겐 당연히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전라의 상태로 그들을 맞이하는 클라이드. 전라는 무기가 없음을 증명해서 사살당할 위험을 없애는 동시에 이들의 체포를 이미 클라이드가 예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황 증거로 체포는 했지만 살인에 관련된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자백만 기다리는 상황. 그 사이 해체쇼는 살뜰히 녹화돼서 닉의 집으로 배송됩니다. 아이는 이게 학예회 CD인 줄 알고 미리 재생해보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닉은 클라이드와 1대1 면담을 진행합니다. I'm a father. I have a little girl. And what you did. Bravo. 10년 전 면담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닉. 여기서 재밌는 점은 브레이브 1의 경우 에리카와 약혼자에게 폭행을 가했던 범인들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에리카라는 화자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느꼈어요. 시스템은 급박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만약 도달한다 하더라도 법인을 잡아놓는 것은 일시적인 지연일 뿐 근원적 해결은 되지 못한다. 이것을 모서 나아가 관계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에리카가 복수에 도달한다면 모범 시민은 영화 시작 28분 만에 복수가 완료됩니다. 다소의 고통은 있었지만 에임스는 시스템에 의해 사형을 당했고 다비는 클라이드의 사적 제재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여야 할 복수가 초반부에 끝나고 이후로도 1시간 반을 더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공은 좌표 등록까지 상정한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더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구조나 앞으로 등장할 메시지 면에서 브레이브원보다는 모범 시민이 더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더군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닉은 묻습니다. 다비를 죽였어? I wanted him dead. 에임스도 죽였고 Rupert Ames deserved to die. They both deserve to die. 사전에 죽이려고 꾸민 겁니까? Yes, I planned it in my head over and over again. It took me a long time. 자백을 받았다고 생각한 닉은 신문을 마치려고 하지만 Counselor, you might want to cancel your 12:30 lunch with Judge Roberts. 클라이드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백을 받았으니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는 닉에게 클라이드는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되짚어 봅시다. 다비를 죽이고 싶었다. 압류. 어느 아버지가 안 그렇겠소. 다비와 에임스가 죽어 마땅하다. 다들 공감할 테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또 했다. 네, 누군들 안 그랬겠소. 죄를 인정한 건 하나 없으니 다시 잘 들어봐요. 뻔히 아는데 Well, it's not what you know, it's what you can prove in court. Didn't you tell me that once? It's not what you know, Clyde. It's what you can prove in court. 10년 전 클라이드가 허망한 표정을 짓게 만들었던 그 대사를 그대로 돌려받는 닉. 클라이드의 소유지에서 다비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언급해보는 닉이지만 그것만으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처할 위기. 놀랍게도 클라이드는 살인마와 거래를 하는 게 당신의 특기 아니냐며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자백을 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Yeah, well, since you are a murderer, what might that be? A bed. 감방에 침대를 뜯어내고 최고급 포켓 스프링 침대를 요구하는 클라이드. 당연히 이런 조건이 진지하게 들릴 리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닉은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ond. How about, fuck no. 하지만 오히려 거절을 당했음에도 만면의 미소를 띠는 클라이드. 신문을 끝내고 나선 닉을 기다리는 건 가족의 전화였습니다. I need to finish up here and then I will be home as soon as I can. Listen to me. The things on this video. Nick, I have never seen any. 극도로 화가 났지만 오히려 더 침착해지는 닉. No, he had on a mask. We need that confession. Make the deal. 클라이드가 범인일 거란 확신에 가까운 심증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증거가 없어서 거래를 받아들이는 촌극. 시스템을 조롱하는 장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던 시대가 어땠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에 물들기 쉬운 만큼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신중함은 시스템에 얼마나 더해지든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침대를 받게 되고 닉의 수사팀은 클라이드의 소유지가 더 존재하는 건 알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난항을 겪습니다. 파나마를 다시 침공해서라도 답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닉. 그리고 클라이드의 보석 석방이 걸린 공판일. Potential flight risk. The egregious nature of both Mr. Ames and Mr. Darby's deaths. The state requests that bail be denied, Your Honor. 당연하게도 닉은 기각을 요구하지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클라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모범 시민으로 평범한 남자입니다. 비행 도주는커녕 이런 자리도 처음인데다 검찰 측에선 단 하나도 제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결부됐단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보석 없이 절 구류조치 하는 건 극히 편파적이라 문제의 소지가 될 듯합니다. 그런 선례는 국내외에서 익히 봐왔습니다. 일례로 맥도너 공판 사건 번호 041325가 있죠. I am actually inclined to agree with you, Mr. Shelton. 침대를 넣어주면 자백을 하기로 했지 실제로 자백을 하지는 않은 탓에 증거가 없는 닉은 속수무책. 그렇게 흐름은 클라이드 쪽으로 기울어 보석 결정을 받나 했는데 You were about to let me go. Are you kidding me? This is why we're here in the first place. 내가 아줌마를 잊었을까봐? 나더러 두 사람을 죽였다면서 버젓이 나가게 놔주려는 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요? 법적 선례 좀 들먹였다고 발정난 암캐처럼 덤벼드는 꼴이라니 사이코며 살인마를 활보하게 해? 판결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해도 되나? 그렇게 분노에 차서 유사봉을 두드리는 판사에 의해 보석이 기각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에 대한 예의를 보이는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는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도 크게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감형이 결정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흔히 법원의 상징물로 사용되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한국도 최소한 공정함에 대해서 몹시 신경 쓰고 있음을 생각하면 판사에게 보이는 태도가 양형의 기준에 영향을 준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속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인간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역시 적지 않으니까요. Whatever happened to the people? Bail denied. Whatever happened to Bail justice? denied. And I bet you take it up the fucking ass.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어디 갔냐며 다 내가 말아먹었다는 클라이드의 조롱은 조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판사의 반응 역시 좋은 풍자거리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수를 성공한 뒤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은 클라이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레이브 1에서도 에리카는 자유롭게 풀려나지만 이전의 자신과는 결코 같을 수 없을 거란 말을 남겼듯 아내와 아이를 잃은 시점에서 클라이드의 삶 역시 이전과는 같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Okay, fair enough. That was me, Clyde Shelton, on the video, killing Clarence Darby. 이어지는 장면 역시 클라이드가 자백을 함으로써 법정신과 같은 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가 이런 소동을 피우며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So for lunch, I would love a 20-ounce porterhouse steak. Can I have my iPod as well? I'd love a little bit of music with my meal. 닉은 교섭을 무시하려 하지만 이번엔 다비의 변호사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에 식사를 정확히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는 클라이드. 하지만 이런 클라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교도소장이 늑장을 부려 1시를 넘기고 맙니다. 클라이드는 변호사의 위치를 알려주지만 Reynolds! It's Conscious Reynolds! He's gone, Nick. He's gone. 시간이 지연된 탓에 산소 호흡기의 탱크 용량이 다한 변호사는 질식 싸고 맙니다. 설상가상 티본 스테이크의 뼈를 이용해 동료 수감자도 죽여버리는 클라이드. 결과적으로 독방행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사를 죽인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닉의 질문에 클라이드는 정의를 외면한 자에겐 정의도 가혹한 법이라 답하죠. Well, what principle was at work when you tortured and killed those people? That everyone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클라이드. 클라이드에게 휘둘리는 느낌이 들지만 아직 너무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수사가 조금 진척이 되며 클라이드와 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Clyde's government contract payments were bothering me, so I pulled some ancient strings. We're meeting someone. He's a think tank type guy. His specialty was low-impact kinetic operations. We killed people. He figured out how to do it without ever being in the same room. 한 번은 까다로운 표적 처리 중에 순항미사일과 무인정찰기, B2 폭격기까지 동원해 별장을 부수느라 돈만 엄청 써대고 놓쳤죠. 클라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케블라실에 탄소 섬유 하이테크 톱니바퀴를 달아 넥타이에 넣었어요. 이틀 뒤 질식돼 욕실에 널브러진 걸 놈의 부인이 발견했죠. 요컨대 상대의 모든 것을 꿰고 있어요. 타고난 전략가라 행동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죠. So what are you saying? You saying we can't stop it? 감옥에 가서 머리에 총알을 박아요. 그게 아니고선 막지 못합니다. 클라이드가 죽이고 싶다면 죽을 뿐이죠. 모범시민 리뷰는 아니지만 짧게 짚고 가자면 설정이 좀 과했던 구간이라고 봅니다. 순항미사일과 B2 폭격기를 동원해 별장까지 폭격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이 있고 군사력을 갖춘 집단이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부와 연이 닿아 있는 아주 강력한 집단이어야겠죠. 클라이드가 그런 집단의 고문 내지는 외부 컨설턴트 정도는 된다는 소린데 그 정도 위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뒤를 캐는 게 이런 대사 한두 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자기적이고 요원이라고 나온 놈이 클라이드에 관해서 술술 불어주는 것도 조금 짜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진 클라이드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쳐도 클라이드의 이후 행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놓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모로 캐릭터는 작가의 지능을 넘지 못한다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빠르게 영화로 돌아가자면 닉은 판사를 찾아가 클라이드의 행동 반경을 최대한 좁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형법을 어기는 방식이라도요. Under what cause? Whatever cause you want. Wrap it around whatever piece of legal doctrine that helps you rationalize it. 클라이드가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인물이 되자 닉 역시 법을 어겨서라도 그를 막아서려 하는 모습입니다. Okay. I'm game. Just don't plan on it sticking for long.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당한 판사가 동의하는 모습 역시 시스템의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Hello? 그렇게 판사도 목숨을 잃습니다. 이젠 판사까지 죽이냐는 닉의 질문에 클라이드는
In my experience, Nick, lessons not learned in blood are soon forgotten.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요틴과 죽창이 아닐까? 그 정도의 극약 처방이 없이 과연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모범시민은 그런 생각에 대한 답변 같은 영화입니다. And vengeance keeps you warm at night. That's what you think this is about? Vengeance? 그러니 클라이드가 빡칠만도 하죠. 다비, 에임스, 변호사, 판사가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닉이 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영화의 표현을 빌자면 클라이드가 그러길 원치 않으니까요. You at war with the whole world? It's not going to bring anybody back? No, I'm at war with this broken thing. 부인과 딸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살해당했음에도 다비를 3년 만에 풀어놓은 이 사회는 클라이드의 시선에선 썩은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닉 역시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다만 This broken thing works for people that are sane. You think doing what you're doing is going to change anything? 그런 닉에게 클라이드는 다시 한 번 거래를 제안합니다. Release me and drop all charges by 6 a.m. 6 a.m., Nick. For what? Or I kill everyone. 거래 내용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죠? 클라이드를 진지한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닉이지만 이 거래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거래에 응하지 않고 6시가 되어도 아무 일이 없자 안도감이 감도는 사무실. 그렇게 직원들은 밤새 업무를 끝마치고 I don't know how this one's going to turn out, Nick. We're going to stop him. That's how it's going to turn out. 미국으로 가고 맙니다. 닉이 아끼는 부하인 세라 역시 이 폭발로 죽게 되죠. 세라의 죽음에는 더 이상 닉도 초연할 수만은 없습니다. 6 fucking innocent people. Is that how you want to play us? And Ames and Darby will both go free. Don't you get that? He didn't care, Nick. He didn't even try. 클라이드가 요구하는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죠. 결과를 쫓는 닉은 그걸 줄 수 없었고 클라이드를 괴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닉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You give an inch here, you give an inch there, you get caught up in the game, and then you realize that the system that you're trying to change, it changed you. 세라의 장례식에서 회한을 토해내는 닉. 그런 그를 국장이 다독이지만 클라이드가 국장을 다독이는 방식은 그리 평화롭진 않았습니다. 라스트 팡! 크게 낙심한 닉은 검사직을 그만두려 하지만 I'm going to let some criminal decide whether Philadelphia has a DA or not. I, Nicholas Rice. I, Nicholas Rice.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오히려 임시 지방검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 승진이 헛되지 않았는지 이후 클라이드가 사들인 사유지가 어딘지 확인이 되고 그 사유지를 조사하자 밑으로 이어진 땅굴이 발견되죠. 그 땅굴은 감옥의 모든 방으로 연결되는 땅굴이었습니다. 어느 방에 갇히든 탈출할 수 있게끔 설계된 거죠. 즉 10년의 기간 동안 지하 공사를 해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땅굴을 파고 동료 죄수를 죽여 독방에 의도적으로 갇힌 다음 밤마다 몰래 나갔다 오는 게 그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국가 권력급 기관도 인정하는 최고의 두뇌.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닉은 클라이드가 시청에 설치한 폭탄을 미리 확인해냅니다. 그리곤 Clyde. Nick. 손님이 있을 줄 몰랐군. 그럼 청소라도 해두는 건데. Never seen anybody tunnel into prison before. And the solitary confinement is clever. 승자란 늘 그렇지. 상대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믿게 해. 공범자는 누군지 깨달았고. Yeah, I did. It's the end of the road for him now. You played us, Clyde. You played us real good. 고맙군. 법은 늘 선한 자 편이어야 하는 거지. Well, you set out to make a point, Clyde. You made it. 클라이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전달하려는 것을 깨닫고 클라이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하는 닉. 하지만 클라이드는 아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며 거절합니다. What, are you trying to save me now, Nick? I'm giving you a way out. Big difference. Stand up for those principles you've been preaching. 변호사를 죽였을 때 클라이드는 각자 행동엔 책임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운 적이 있었죠. 닉은 그 원칙은 클라이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 클라이드의 원칙은 마치 인간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처럼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온 바가 있습니다.
세라, 국장, 그리고 지금 암살하려는 시장의 고위 간부들은 그저 본보기를 위한 살인일 뿐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 클라이드를 보아왔음에도 닉은 클라이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교화주의든 엄벌주의든 결국 현재 법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건 시행착오가 쌓여온 노하우라고 봐야겠죠. By murdering all those people, all you're doing is destroying the memory of your daughter and causing the same pain that you're suffering from. 그럼 어쩔까? 다른 거래라도 하라. 최종 제안, 그걸 바라나? I don't make deals with murderers anymore, Clyde. You taught me that. Finally. Finally. 아주 훌륭해. 내가 그렇게 나쁜 선생은 아니었나 보군. If you go through with this, Clyde, it's a decision you'll have to live with for the rest of your life. I'm sorry, Nick. Me too. 클라이드도 자신이 틀렸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탈선한 열차는 다시 선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원칙의 중요함을 내세웠지만 정작 클라이드 자신은 감정에 휘말려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해요. 이 시퀀스 전체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와 사적 제재의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은 예외를 두지 않을 때 견고해집니다. 그에 반해 이미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있어요. 세라와 국장은 책임질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죽임을 당했고 시청의 고위관리직 역시 본보기를 위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 없는 죽음. 이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 역시 클라이드와 같은 아픔을 겪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경우의 수까지 다 정리를 해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물은 결국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일 겁니다. 시스템이야말로 수정 보완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니까요. 감정적으로 클라이드의 아픔에 공감할 수는 있겠으나 클라이드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 하고 클라이드 케이스를 통해 더는 살인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도입한 시스템을 상징하는 닉이 옳은 사람이겠죠. 결국 클라이드는 기폭 스위치를 누르고 마는데 폭탄은 클라이드의 침대로 배달된 상태였습니다. 와, 길었다. 총 5편의 영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미스틱 리버 등도 후보에 올랐으나 영상에선 제외됐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각 영화들의 명확한 테마가 있다 보니 빼놓을 수 없는 설명만 넣어도 영상 길이가 꽤 길어졌네요. 원래는 엄청 긴 대본을 준비했었는데 영화를 설명하다 보니 굳이 긴 이야기가 필요할까 싶네요. 최대한 많은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했고 이 영화들에서 여러분이 느끼신 바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의 취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나이트크롤러를 통해 요즘 화제인 사이버 레카도 조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상은 사적 제재는 올바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히어로로 대표되는 자경단에 대한 니즈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만 요새 유독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는 작품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작품들이 늘어난 것은 이런 작품들이 반응을 얻기 쉬울 정도로 시스템에 대한 반감과 불안함이 커진 게 일차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작품들을 경계하며 시청하는 게 좋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보단 당장의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주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커 때는 그렇게 모방범죄 우려하는 평론가 까고 영화는 칭찬하더니 이제는 경계해야 된다고? 조커는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며 자란 여자들이 신데렐라 콤플렉스, 자리부지를 포기하고 이성을 통한 신분상승을 꿈꾸는 마음이 생길 수 있듯 반정부, 반시스템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사실 이상의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미디어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한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디에선가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또 어디선가는 범죄가 발생할 때 혹은 안식처여야 할 가정이 고통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일 때 시스템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학폭이 열면 학교 격 떨어진다고 쉬쉬할 수 있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족인데 잘 지내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죠. 이를 넘어 동탄경찰서 사건처럼 피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영장 없이 찾아가 폭언을 하고 범인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경찰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처럼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스템의 수정 보완만 기다려라 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발놈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행동일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입장임에도 브레이브원과 모범시민을 통해 사적 제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영상에 포함했습니다. 사회에 초래할 문제를 생각하면 전면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이상의 사적 제재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은 객관으로만 돌아가지 않죠. 많은 고민이 요구되고 건 바이 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께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단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방세계만큼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남미나 제3세계처럼 막장은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지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제가 사회를 바꿔드릴 수는 없겠죠. 단지 여러분이 어둡고 험한 길 걸을 때 옆에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 정도는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감성적인 마무리는 저랑 크게 어울리진 않죠. 늘 그렇듯 티발롬스럽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원 중 다수가 의문을 갖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전후관계를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기준이 지속된다면 그 사회는 그대로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의 국민 덕감정으로 사적 제재가 나쁘다 말하는 건 그 당시의 배트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기분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존재긴 하죠. 하지만 범죄자가 판을 치고 부패경찰이 풀어주는 그 당시의 꼬라지가 꼬라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배트맨이라도 필요한 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정말 고담 같은 상황일까요? 대한민국이 준법 시민이 살아가기에 좋은 사회인가? 이건 너무 얽힌 주제가 많고 어디까지나 사적 제재에 대해 다루는 영상이니 오늘은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만 살펴보고 저 주제에 대해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관비리와 함께 국민의 법감정이 안 좋아지는데 크게 일조한 단어입니다.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심신미약 감형 사례의 기사와 나도 술 먹거나 정신병 코스프레해서 심신미약으로 교통사고 내고 살인하면 되겠네, 헬주선식 해피엔딩, 이런 류의 댓글들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신미약의 사례가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찾아봅시다. 일단 최근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2014년부터 연도별 심신미약 인정 사례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2014년 100건, 2015년 105건, 2016년 98건 정도로 집계가 되네요. 하지만 나무위키의 뒤를 잇는 야부리 마스터 챗GPT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법. 2018 한국심리학회지 법 9권에서 발췌한 연도별 심신미약 인정 판례 수입니다. 106, 106, 93으로 챗GPT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소값 이내의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판례가 감소세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4년부터 2016년의 케이스만 가지고 집계해보자면 3년간 총 305건의 케이스 중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정받은 횟수는 단 22회, 약 7.2%에 불과합니다. 이 305건이라는 숫자는 전체 범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일까요? 2014년 검거수 139만 2112회, 2015년 검거수 150만 234회, 2016년 검거 건수 155만 2455회로 나오지만 이 숫자엔 풍속범죄, 건축법, 마약 유통 등의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5건 중 기타는 표현이 애매하고 4%에 불과한 비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표에 있는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까지만 집계해보죠. 절도와 폭력을 제외하곤 모두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2014년 강력범죄 23,897건, 절도 119,467건, 폭력
24만 2,798건, 합계 38만 6,252건. 2015년 합계 41만 4,142건, 2016년 합계 41만 4,542건, 총계 121만 4,846건. 이 중 305건은 약 0.025%에 해당하며 알코올 의존증에 22건만 계산하면 0.0018%의 확률이 나옵니다. 0.0018%면 롤이 여전히 상승세였던 2020년 기준 롤게이머 465만 명 중에 85명뿐인 프로 선수 정도의 확률입니다. 술 먹고 에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자 이런 건 롤하면서 프로 하겠다는 말과 비슷할 정도로 허황된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난 것 같은가? 기자들이 그런 판례만 집어서 과장되게 기사화를 시키고 미디어는 이런 사례들로 자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레카들은 그런 기사만 퍼날라서 실베든 포텐이든 가려고 하죠. 예를 들어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살인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 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이투데이의 이수진 기자, 송석주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야, 제목만 보면 대한민국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살인 38건이요? 이 38건의 표본은 어떻게 집계되었을까요?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이유로 처벌 불원을 요구하는 38건의 사건 가운데 29건을 심신미약을 인정해 경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소위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병으로 환상, 망상 등의 증세를 6개월 이상 보일 시 전문의의 검증하에 진단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정신증이죠. 범죄 이전에 이런 이력을 일부러 쌓아 올리지 않는 이상이야 조작하기도 어려운 분야로 위의 표를 봐도 42%의 확률로 심신미약 인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기사의 내용만 조금 검토해봐도 제목의 39건 중 22건이란 문장의 충격과는 이미 거리가 멉니다.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란 단어가 대중에게 회자된 큰 이유, 조두순 사건 같은 판례가 있으니까요. 조두순 사건 당시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12년 만에 풀려나고 그의 거취와 관련된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 자체를 부정해서는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법은 늘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닥친 후에 개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잘못된 판례가 나온다면 수정 보완으로 고쳐나갈 일이지 사법체계 자체를 불신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도 이후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고 2018년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여부를 제한하는 김성수법을 제정하는 등 느리지만 변화는 착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듯 인간이 만든 시스템 역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저 공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끝없는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할 뿐이죠. 법이란 제도가 불완전한 만큼 사적 제재를 완전히 부정할 순 없습니다. 클라이드에게, 에리카에게 그렇게 됐으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선 어쩌면 머서 형사처럼 오히려 도와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적 제재를 완전히 긍정해서도 안 될 일일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클라이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클라이드 개인의 기준에선 세라도 시장과 임원들도 메시지를 위해서라면 죽여도 괜찮은 존재인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의 잣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부패했더라도 클라이드와의 경험으로 더 이상 살인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게 된 닉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순책이겠죠. 닉처럼 우리 사회도 배워나가길 기대할 수밖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노하지 말고 기다려라, 참아라가 아닙니다. 분노하고 행동하되 합법적인 선에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분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의 호들갑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려 제2, 제3의 루카스를 만드는 일 없이요. 지금의 우리가 사적 제재에 환호하는 이유는 정의가 실현되길, 조금 더 현실적으론 안전한 사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체의 안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는 사회요. 저는 그런 사회가 사이버 레카와 온라인 집단 린치에 의해 만들어지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제 개인의 의사에 맞는 영화와 내용들을 시사선택하여 만들어진 사실이 아닌 제 의견에 기반한 영상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사이버 레카에 불과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Do
No one knows